야, 누가 누구 보고 치사하다고? 왜 여기 쳐와서 지랄이야? 내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 잘난 척하는 꼰대 새끼야. 내 딸이 이런 놈을 만나다니. 이 배은 망덕한 자식을 어떡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한도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말이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제가 일구어낸 기업의 역사가 담긴 액자들.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 가슴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춥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1952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8살이었고 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신 뒤였지요. 부산 판자촌 구석진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나가셨어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러 말이죠. 어머니의 손은 세제와 차가운 물 때문에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저는 그날 혼자 집에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김치도 떨어진 지 사흘이 지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웃집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고문이었는지. 저는 벽에 귀를 대고 그 집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다짐이었지만 말이에요.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께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드릴 거야. 어머니가 저녁 늦게 돌아오셨을 때 저는 그 다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커서 부자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지요. 도현아,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되어라. 남을 밟고 올라서는 부자는 되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문 배달을 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손톱 밑에는 늘 때가 끼어 있었고 옷은 늘 남의 것을 물려받아 입었지요. 하지만 공부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때로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책을 읽었어요. 공부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었거든요. 중학교 때였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너는 머리가 좋구나.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섰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견뎌내겠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또 우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도현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장학금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 신문 배달, 방과 후 과외 선생, 주말 아르바이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했습니다. 목표가 뚜렷했고 희망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언젠가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그것도 장학생으로 말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도현아,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대학교의 다른 학생들을 보니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용돈도 충분히 받아서 쓰는, 처음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동네 시장에서 산 것이었고 가방은 고등학교 때 쓰던 낡은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강남에 빌딩 하나 더 사셨어. 아, 나는 이번 방학 때 유럽 여행 갈 거야. 한 달 정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달 생활비가 그들의 한 끼 식사비보다 적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한도현, 절대 굴복하지 마라. 지금은 그들보다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때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열면 첫 번째로 들어가고 문을 닫을 때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동시에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과외를 여러 개 했고 번역 일도 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운명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영학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방안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한 기업의 임원이 그 발표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생,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올 생각 없나?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네.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 무슨 사업이냐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남들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졸업과 함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반지하 방 하나였고 직원은 우리 셋뿐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자금이 떨어져서 월급을 못 줄 때도 있었어요. 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거래처에서 3천만 원을 떼먹고 잠적해버렸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29살의 한 남자가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도움을 청했어요. 자존심 같은 건 접어두고 오직 회사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수입한 제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일본에서 들여온 전자부품인데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월 1천만 원이던 매출이 5천만 원, 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2살 때 드디어 저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3배로 뛰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고생 많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 더 큰 기업을 만들어야 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해. 그렇게 저는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무역업에서 시작해서 제조업, 부동산, 유통업까지 3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 집단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맨손으로 일군 성공신화, 가난한 소년이 재벌이 되기까지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과 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허전함을 느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1985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주최한 클래식 음악회에 갔다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정민주.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정말 있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우아한 손놀림,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표정,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살짝 미소 지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얼굴. 연주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시간이 있으실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꿈,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까지 모든 것이 저와 너무나 잘 맞았어요. 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물질적인 성공에만 매달려 살아왔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연주회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제가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걸 알고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요. 도연 씨는 저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음악가일 뿐인데.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민주 씨,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완성되는 기분이에요. 6개월간의 교제 끝에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싶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주,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음악을, 당신의 꿈을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름다운 신부, 화려한 결혼식,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 빈에서는 함께 오페라를 보았고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거닐었어요.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서 함께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신혼집은 한남동에 마련했어요. 그녀가 연습할 수 있는 음악실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면 저는 항상 그 옆에 앉아서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더 큰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민주가 임신한 거예요. 도연 씨,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예비 아빠가 되었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음악을 함께 듣고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음악적 재능이 있을까? 아니면 아빠를 닮아서 사업 수완이 있을까?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988년 봄, 드디어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한서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어요. 민주를 닮아서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저를 닮아서인지 눈빛이 똘망똘망했습니다. 처음 서연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 지금도 생생해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엄마가 되고 나서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아이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되던 날, 저희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서연이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야.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다니. 민주가 서연이를 안고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때 저희 가족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기업 집단의 매출은 매년 30% 이상 성장했고 직원 수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한국 경제계의 신화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일찍 집에 돌아가서 서연이와 놀아주었어요. 서연이는 제가 들어서면 아빠를 외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갔어요. 서울대공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여주고 놀이동산에서 함께 놀고 민주는 서연이가 좀 크면 다시 연주 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음악홀까지 준비해두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엄마이기 이전에 당신은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그런 말을 해주면 민주는 항상 감동해서 울었어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저희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저희 가족. 민주는 서연이를 안고 있고 저는 그 둘을 감싸 안고 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주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고 쉽게 피로했거든요. 여보, 병원에 가봐요. 서연이 때문에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얼굴색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가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어요. 여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리해서라도 민주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기다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저희를 부르더군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정민주 씨, 그리고 보호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온 베테랑 의사였는데도 말이죠.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폐암, 사기에 민주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사 선생님 잘못 검사하신 게 아닐까요? 제 아내는 건강했어요.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저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침착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3개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녔고 해외 유명 병원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민주를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 저는 서연이 곁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요. 낯선 땅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민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주가 저를 불렀어요. 도연 씨, 제가 없어도 서연이 잘 키워주실 거죠? 무슨 말이야, 민주야. 우리 함께 키우자. 아직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서연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엄마가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주야.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도연 씨와 서연이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것이 민주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새벽 4시 27분, 민주가, 제 사랑하는 아내 정민주가 영원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연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집에 와?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 혼자서 서연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민주 목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서연이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서연이는 민주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 그 예쁜 미소. 서연이를 볼 때마다 민주가 떠올랐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서연이마저 잃으면 어떻게 하지?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서연이를 과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돼. 아빠나 아주머니와 함께 나가야 해. 서연이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나 다칠까 봐서 말이죠. 서연이가 자랄수록 저의 걱정은 더 커져만 갔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서연이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왜 이래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노는데 나만 왜 이래요? 서연아, 아빠는 서연이가 걱정돼서 그래. 아빠에게는 서연이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나를 세상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0년 가을, 서연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서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무슨 이야기야, 서연아? 서연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빠, 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개해드릴 사람. 그 말은 남자친구라는 뜻이겠죠. 아빠, 제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귄 지 6개월 정도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6개월 동안 아빠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이와 저 사이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저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저 민혁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민혁이 부모님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주말 서연이는
서연이는 예쁘게 차려입고 민혁이 고향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서연아? 좋았어요. 민혁이 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 민혁이가 내일 집에 올 거예요. 민혁이 부모님이 저희 집에도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셔서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군요. 민혁과 그 부모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다음 날 저녁 6시, 민혁이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혁, 그리고 그의 부모님, 민혁의 아버지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공무원답게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현입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장문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혁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오늘의 민혁은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예비 사위의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민혁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계산적인 무언가가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민혁이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죠. 민혁이는 대학교 졸업하면 뭘 할 계획이야? 저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경영 쪽으로 아버님 회사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놈이 노리는 게 뭔지.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군요. 서연이와 결혼해서. 민혁아, 서연이와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선배로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그 말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혁 가족이 집에 간 후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민혁이 부모님. 좋은 분들 같더라. 민혁이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한 제 생각을 말해야 할까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혁의 그 가면 같은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이가 민혁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아빠, 민혁이랑 같이 왔어요. 민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민혁이 서연이를 바라보더니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을? 네,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서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 민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민혁아, 정말로 서연이를 사랑하는 거야? 네, 물론입니다. 그럼 서연이가 한도현의 딸이 아니었어도 사랑했을까? 그 질문에 민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어도 서연이를 사랑했겠어? 아빠! 서연이가 급하게 저를 말렸어요.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민혁아, 솔직하게 대답해봐. 서연이가 평범한 집딸이었어도 사랑했겠어? 저는 서연이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 회사에는 관심 없는 거야? 아버님,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자네가 네가 우리 회사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거짓말.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민혁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어. 아빠, 그만해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왜 민혁이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서연아, 너는 몰라. 이놈이 어떤 놈인지. 이놈이요? 아빠가 민혁이를 이놈이라고 불러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민혁이 일어섰어요. 아버님, 저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 네, 진심입니다. 비록 아버님께서 저를 의심하시지만 의심이 아니야. 나는 내 정체를 알고 있어. 제 정체요. 민혁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는지, 돈 있는 사람에게만 어떻게 굽신거리는지. 아빠! 서연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으라고요? 아빠가 민혁이를 감시하고 뒤쫓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때 민혁이 서연이를 감쌌어요. 서연아, 진정해. 아버님도 너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야, 너! 네? 서연이에게서 손떼. 그 순간 민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예비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고. 의심? 이게 의심이야? 그럼 뭐예요? 저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할 일인가요? 민혁이 저에게 대들고 있었어요. 너 이 자식,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하신 일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임마가. 뭐 임마요?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야, 너! 아빠, 그만해요. 서연이가 저와 민혁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빠, 제발 그만해요. 서연아, 저리 가. 이놈의 정체를 내가 봐야 해. 민혁이 정체가 뭐예요? 민혁이는 저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이놈이? 저는 민혁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이놈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거야. 아빠! 정말이야. 이놈은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최악의 인간이야.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서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 정말 아빠가 싫어요. 정말로. 싫다. 제 딸이 저를 싫다고. 서연아. 그때 민혁이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나가자. 응?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돼. 우리 가자. 안 돼. 서연아, 가면 안 돼. 하지만 서연이는 민혁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가면 안 돼. 그 놈을 믿으면 안 돼.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그것이 서연이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이가, 내 딸이 날 떠났어. 그 놈을 따라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연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사립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요? 장민혁, 그 남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30분 후 사립탐정이 제 사무실로 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사진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민혁, 이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사립탐정이 사진들을 제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사진에는 민혁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죠? 김소희라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22,
강남의 한 대기업 회장 딸이에요. 대기업 회장 딸 민혁이가 이 여자와? 네, 서연 양과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이 여자와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그럼 서연이를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민혁이가 이 김소희라는 여자에게 한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사립탐정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희야, 걱정하지 마. 그 여자는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돈 벌기 위한 수단. 우리 서연이를 그런 식으로. 하지만 미녀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결혼? 하하, 결혼은 너랑 할 거야. 서연이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용하는 거야. 이용.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했어요. 그럼 그 여자 아버지는? 한도현. 그 영감이 뭘 알겠어. 딸바보라서 서연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거야. 딸바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 기밀 정보를 빼내서 우리 아버지 사업에 써먹을 거야. 그러면 몇 년 안에 우리도 대기업 만들 수 있어. 회사 기밀. 이놈이 처음부터 산업 스파이 목적이었던 거군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서연이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는 거지. 위자료야. 뭐 적당히 받으면 되고. 이혼, 위자료. 우리 서연이를 완전히 농락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녹음이 끝나고 사무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엄청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서연이가 이런 놈한테 속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서연이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서연이를 그놈한테 떠밀어 버렸어. 회장님, 이 증거들을 서연이 양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하지만 서연이가 믿어줄까요? 저는 사진들과 녹음기를 챙겼어요. 그리고 민혁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의 자취방은 대학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아빠야. 아빠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빠, 왜 여기까지? 서연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문 좀 열어줘. 아빠, 저는 아빠와 할 말이 없어요. 서연아, 정말 중요한 거야. 곧 문이 열렸어요.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민혁아, 서연이 좀 봐야겠어. 작은 원룸이었어요.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하러 왔어요? 서연아, 이것들을 봐. 저는 가져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뭐예요, 이게? 서연이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혁이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이야. 뭐라고요? 서연이가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아, 이게 뭐야? 민혁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서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이 사진들은 조작된 거야. 이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군요. 조작이 아니야.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도 들어봐. 녹음기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이는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민혁아, 이게 내 목소리 맞지?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답해. 이게 내 목소리 맞냐고. 서연아, 결혼은 너랑 할 거야. 서연이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용하는 거야.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서연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혁아, 정말이야? 내가 너한테는 이용당할 대상이었어? 서연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분명히 내 목소리잖아. 서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서연아,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 아니야, 서연아. 나는 너를 정말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이 녹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너를 정말 사랑해. 지금은? 서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게 대답해.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그만해. 서연이가 손을 들어 민혁을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서연아. 아빠, 집에 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다시 저에게 돌아왔지만 그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서연아. 민혁이 서연이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서연아, 기회를 한 번 더 줘. 기회? 서연이가 민혁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나를 이용하려고 했으면서.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서연이는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자, 아빠. 저는 서연이와 함께 그곳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혁이 뭔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서연이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아. 아빠,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알겠어. 그날 밤 서연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연이 방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으면, 더 일찍 증거를 찾았으면 서연이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서연이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야지. 아빠,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아빠, 제가 정말 바보였죠. 서연이가 문득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말렸는데 저는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서연아. 저는 민혁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진심이었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혁이에게는 저는 그냥 이용할 대상이었던 거네요. 서연아, 그 놈이 나쁜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며칠이 지나도 서연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래, 서연아. 앉아. 서연이는 침대 끝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죄송해요. 뭘 미안해해? 아빠가 그렇게 말렸는데. 저는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빠를 원망했어요. 서연아. 그리고 아빠가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서연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아빠도 미안해. 네? 아빠가 방법이 잘못됐어. 너를 감시하고 뒤쫓고 그런 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엄마를 잃은 후로 너만이 아빠의 전부였거든.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빠. 그래서 너를 너무 올감했나 봐. 너의 선택을 믿어주지 못했고.
아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맞았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어. 아빠가 너를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아빠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그리고 민혁이만 믿고 아빠를 의심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를 이렇게 상처받게 해서. 아빠도 상처받으셨잖아요. 저 때문에. 그건 괜찮아. 아빠는 어른이니까. 아빠, 앞으로는 제가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아빠도 저를 좀 더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도 서연이를 더 믿을게. 감사해요, 아빠.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민주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아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엄마. 이번 일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민주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도연 씨, 사랑한다는 건 간섭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그게 인생이야. 엄마,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응, 엄마는 항상 그런 분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민주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서연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28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정우라는 청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처음에 서연이가 그를 소개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또 미녀 같은 놈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정우는 민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시험해봤어요. 하지만 정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을 보여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항상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민혁이 서연이를 볼 때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지만 정우가 서연이를 볼 때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민주를 바라보던 그런 눈빛 말이에요. 아버님, 저는 서연이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서연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정우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서연이와 정우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민주가 떠올랐어요. 민주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었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몇 달 전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임신한 거예요. 아빠, 저 엄마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정말이야? 네, 아직 초기지만. 저는 서연이를 꼭 껴안았어요. 축하한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되는 거군요. 민주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민혁이라는 놈은 평소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서연이에게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달랐어요. 돈과 지위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한다면서 서연이를 믿지 못했어요. 서연이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가 옳았어요. 민혁은 정말 나쁜 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서연이를 믿고 기다려줬어야 했는데 저는 조급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연이는 민혁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는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서연이와 갈등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결국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서연이도 민혁에게 배신당했을 때 결국 저에게 돌아왔잖아요. 가족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잃을 것 같았고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서연이도 상처를 치유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 분들,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먼저 손을 내미세요.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저는 이제 72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서연이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고 저도 곧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에요. 민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렇게 다시 행복한 날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특히 가족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자주 안부도 물어보시고 저도 이제 서연이와 정우 그리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해요. 민주가 남긴 말이 있어요. 도연 씨,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